국회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외과 중환자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한 지 막 4년에서 5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좀 더 환자분과 그리고 가족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경외과 중환자들은 다른 일반 중환자들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어떤 급성기에 중증 질환이 생겼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달고 또 어떤 오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오간의 기능을 서포트하는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원 사망 환자의 약 20%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 사망 환자의 높게는 35에서 40%가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는 크리티컬 케어 외에도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환자실을 보게 되었을 때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은 제가 해줄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태 혹은 치료의 실패 한계를 보호자와 이야기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대상, 또한 반대로 12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12명의 환자 중 오히려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살릴 수 있는 환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보았어서 그런 것인지 연명의료 중단의 법이 또 없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성 뇌손상 후에 환자가 아주 안 좋았던 상태에서 간신히 생존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환자의 보호자가 외래에 왔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남편은 눈도 못 맞추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관절개를 하고 있고 밥은 콧줄로 먹고 있고 이 상태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수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적극적인 중환자실 치료는 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관절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외래에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충분히 설명을 하였었고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보호자분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결과가 환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보호자도 불행한 상태라는 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차가 된 2018년 즈음에 연명의료 관련된 이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치료 중에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그리고 실제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과연 무엇인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나보고 임종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한 임종기가 정말 정답인가 내가 이 환자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혹은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깨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전 연명 의료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신경외과 중환자들은 대부분은 굉장히 건강하던 상태이다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생기거나 하여 입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의료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 의료 계획이라는 것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의 결정과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의학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는 것이 국내의 문화가 아닌 이상 사실은 그런 의사 결정들을 가족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지침에서도 나와 있고 법적으로도 임종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담당 의사가 판단으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환자가 악화되고 사망이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수일 내지 수주라는 뭉뚱그려진 표현이 있고 사람마다 그리고 의사들마다조차도 임종기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threshold가 굉장히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이것을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임종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의료진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한다거나 환자 스스로에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어느 시점에 시작되느냐도 담당 의료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게 되는 그 급성기의 중증 뇌 손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급격한 기능의 하락을 겪게 되고 이 상태에서 2, 3일 정도의 치료를 겪고 나서 환자의 예후 판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2, 3주 정도의 기간을 잘 거친 환자들은 크로닉한 스테이터스로 바뀝니다. 크로닉한 스테이터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사망하지 않되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생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현재 국내 연명의료법 내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환자가 전혀 생존하고 싶었지 않았던 형태이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안 그래도 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에 굉장히 큰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는 보호자를 데리고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질병의 내추럴 코스를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예측되는 예후를 최악부터 최선을 얘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과정은 굉장히 디맨딩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예후 예측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도 그리고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예측하는 것도 급성기 뇌손상 환자들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나중에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될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뇌사 상태로 갈 사람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요. 79세 여자 환자였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약 6년 전에 그 외상성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회복을 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은 양이 엄청 많았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뇌실 쪽으로 출혈이 더 늘었고 그리고 수술 직전까지 있었던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뇌간에까지 출혈이 번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게 되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셨고 또 뇌출혈의 양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던 신경외과 의사도 그리고 중환자를 보고 있는 저도 모두 환자가 의식회복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2주 내의 사망 가능성 역시 90% 가까이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연명의료 중단 혹은 연명의료 유보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었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생체 징후가 비교적 안정되셨고 연세 대비해서 신장이나 간, 심장의 기능들이 굉장히 좋으셨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어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이제 추가적인 연명의료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기계호흡을 떼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었기 때문에 기계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켜보던 도중에 결국은 저희가 그런 임종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신경학적 회복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기관절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의료진이 갑자기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보호자들은 한편으로는 2, 3개월까지는 신경학적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보고 싶으니까 기관절개를 해야겠다 싶다가도 기관절개를 해놓고 나서 그 상태로 6개월, 1년, 2년이 지나더라도 만약에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에는 그것은 원치 않게 되고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상충하게 되고 또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얘기하던 의료진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화의료팀에 의뢰를 했었고 완화의료팀께서는 이제 현재 의료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설명과 의료진의 입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관절개를 시행을 하게 됐고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잠깐 그 생존의 이후에 신경학적 회복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 예를 꺼내놓고 또 앞에 얘기가 길어졌지만 어쨌든 그 신경학적 회복을 저희가 될 가능성, 의식 회복이 될 가능성, 신경외과 의사, 그 다음에 또 저도 신경외과 출신이지만 중환자를 보는 의사 둘 다 0에 가깝다고 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외래에 오신 환자분을 뵈니까 이제 눈을 뜨시고 가위바위보가 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콧줄을 빼셔서 입으로 조금씩 쉬기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이 오시긴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때 연명의료를 보호자분들이 기계 호흡을 중단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뗐다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환자의 기회를 뺏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 자체도 굉장히 의료진한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틀리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일단 들어오시게 됩니다. 의식도 없고 인지도 없고 대부분은 여기 기관 절개라고 했는데 기관 삽관을 한 상태가 일단 우선이 될 것이고 시기는 당연히 콧줄로 영향을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사실은 들어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게이트 디시전 메이커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환자의 삶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상태 자체를 지금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환자의 평상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정도로 잘 지내던 가까운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환자의 삶이나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가치,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주변에 어떤 다른 가치들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뇌손상 환자 보호자 입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상태의 보호자들을 데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같이 환자한테 최선을 제공하기 위한 팀이라는 그런 신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뒤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치료를 해갈 수 있는 옵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망에 이를 것 같은 환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망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드려야 되고 혹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학적인 손상이 될 환자라고 한다면 이 환자를 잘 돌보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이 실제 중환자실에서 지금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12명의 중환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면담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드려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환자가 평상시에 인지장애가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인지장애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저희가 정말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싶으셨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오셨을 때 지주막하 출혈뿐만 아니라 경막하 출혈까지 동반되어 있었고 뇌혈관 CT에서도 그리고 임상적인 검진에서도 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일 때 저희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술을 권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기로 이제 보호자들과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내과적인 치료는 원하신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입시를 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치료들을 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급격히 진행하는 이제 급성 신손상으로 인해서 소변량이 줄면서 이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보호자로 하여금 하루 이틀 내에 지속 신대체요법을 포함한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워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쓰러진 지 만 이틀도 안 됐는데 어떻게 환자가 죽는다고 너네는 얘기를 하냐, 환자를 치료할 생각이 없냐, 나는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볼 수는 없겠냐.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출혈 있기 2, 3일 전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는 것 같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내 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굉장히 매몰돼 있으셔서 환자를 꼭 살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상태가 의미가 없는 뇌사에 가까운 뇌사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전혀 의사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환자는 지속신대치료법을 시행을 했고 한 달 이상 이제 중환자실에 재원하는 상태에서 점차 혈압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잦아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승합제에도 반응이 없어지면서 승합제를 높이는 과정에서 양 손발의 끝이 색깔이 점점 나빠지고 이제 썩어가는 형태까지 진행을 하고 환자의 병색도 굉장히 만연해졌습니다. 이런 환자를 지켜보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내가 환자한테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이상 이런 치료를 못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의료진하고는 이미 신뢰가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화의료팀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완화의료팀 면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연명의료는 더 얹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CPR은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환자를 이제 보내드렸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장기간 와상 상태로 누워 있었던 언니를 돌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보고 나서는 절대로 연명의료는 하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나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셨던 분입니다. 환자가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뇌관 쪽에 문제가 생겼고 급격히 이제 호흡저하로 인해서 이제 디세츄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의사는 있었지만 계획서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기관 삽관을 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환자가 의식 호전의 가능성이 없고 현재의 상태는 임종기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여쭤봤던 상황이었고요. 보호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과 보호자들 곁에서 어머니가 조금 더 계시면서 의식 회복이 되시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상충하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의료진 사이에 임종기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기로 판단했지만 병실에서 보시던 교수님은 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잡으려면 기관절개를 하고 재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보호자들은 고민을 거듭한 그때 병실에서 오랫동안 진료해 주셨던 교수님의 의견에 따라서 기관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현재 여전히 와상 상태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2년째 재택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케어 중에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완전히 치료가 진행됐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의료진 사이의 임종기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보호자들이 선택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은 좀 더 보수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배우자에 따르면 평상시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환자가 파킨슨 디지즈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KPS가 70 정도로 이제 좀 불편감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을 잃고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호자가 놓쳐 버린 상태에서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뇌출혈이 100cc 이상, 거기다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면서 양측 동공이 다 열린 상태로 오셨고, 저희는 이제 수술조차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면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드님과 따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수술을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럴 때 배우자나 환자의 의사가 이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수술을 원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도 동일했습니다. 뇌사에 가까운 상태, 거기다가 뉴모니아, 그다음 급성 신손장 등이 진행을 하면서 장기간 생존이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명의료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조금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보호자는 본인이라면 자신은 저런 인베이시브한 치료들을 원치 않지만 어머니는 내가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완화의료팀과의 면담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완화의료팀과의 면담은 포기하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면담을 거부하고 모든 치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관절개하게 되었고, 2달간의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 후에 간신히 생체 징후가 좀 안정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발 호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포터블 벤틸레이터가 필요한 상태였고요. 저희 생각에는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자주 보지 못하셨고, 환자의
어려움을 보호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병동에 전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호자에게도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보호자분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보내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이런 문제가 분명히 곧 생기실 텐데 생기시게 된다면 중환자실에 재입실 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한 임종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바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 중단 계획서 같은 것들은 이제 논의나 작성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제 병동에 전동을 보냈고요. 병동에서 결국은 또 나빠졌는데 중환자실에 재입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달간의 설명에도 설득되지 않았던 보호자를 설명하는 것에 자체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렸고요. 보호자는 이 상황에서도 와나리턴과의 면담은 거부했고 결국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전신에 이제 베지클 이럽션이 생기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시게 되었던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중환자실 보는 진료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자분들과 이런 의논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들도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진료하던 의료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료하던 의료진이 얘기했던 병의 경과와 굉장히 다른 얘기를 생뚱맞게 하는 경우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본래 진료하던 의료진과 저희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때 보호자분들을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미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어떤 대화도 진행이 잘 안 될 때 이걸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포함되는 임종기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저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혹은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점이 대부분은 임종기라고 판단된 시점부터인데 그것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환자한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의식이 없고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환자를 보내드리는 보호자분들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혹은 그 상태에서 일부 회복을 해서 일반 병실로 보내드리게 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해서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깨면 중환자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의식이 깼으면 환자를 살렸으니까 할 걸 다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살 남자아이가 저희가 어떤 굉장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급격한 코마 상태에 빠졌었는데 이제 논문 같은 걸 잘 찾아보고 이제 처음 하는 시도를 해가지고 환자가 깨게 됐습니다. 그런데 깼지만 사지 중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왼쪽 팔이고 왼쪽 팔은 트레모로 인해서 글씨조차 잘 쓸 수가 없고 아이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저희가 기관절개를 보호자랑 상의해서 이미 했고 콧줄로 이제 밥을 먹는 상태로 깼습니다.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자꾸 기관절개가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하다, 왜 그렇지?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런 위험이 생길까봐 환자분들을 이렇게 결박을 해놓는데, 근데 이제 환자가 그나마 쓸 수 있었던 왼쪽 팔로 결박해놓은 걸 푼 다음에 본인이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절개를 계속 빼는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진이 생각하는 살렸다, 환자가 이거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환자가 앞으로 겪어야 될 삶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환자실 환자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언설터니티가 있고 혹은 트러스트 빌딩이 덜 됐을 때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을 해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떤 치료를 하되 그거에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는 안 하는 것 혹은 중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과정들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으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애매하게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래 급성기에서 안정화로 넘어가서 임종기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의 법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조금 further
트리트먼트에 대한 의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것들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런 충분한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퍼실리티가 없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같이 의논해주고 같이 지켜봐줄 인력이 부족한 것 그리고 같이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의 존엄성 혹은 중환자실의 임종기 동범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08년부터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에서는 이런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임프루빙하기 위해서는 ICU에 입실한 환자 얼리에 조기에 가족 면담을 하고 또 다학제 팀 라운드를 통해서 임종기 판단을 적절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팔리에이티브 케어라든지 에틱스 컨설테이션을 이제 자동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전 의료 계획이 있는 환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건 반면에 없는 환자에서는 그러면 가족과 어떻게 의논을 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특히 제 입장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화 의료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료진 간의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다학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연리적 경계 사항에 놓였을 때 이를 편안하게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는 ICU 재원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논의가 끝나더라도 사망하는 공간이 중환자실인 것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인 편안한 죽음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결국 임종방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혹은 어떻게 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겨서 중환자실에서 생존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했을 때 다시 중환자실로 오거나 요양병원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입원형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재택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좀 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백업 시스템까지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